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에피 그레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남편이었던 존 러스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양심, 가난한 노동자들의 편에 섰던 사상가 존 러스킨. 그러나 그는 아내의 고통을 모른 채 하고 방치했을 뿐 아니라 정신병자로 몰아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순이 가능했을까요? 훗날 이른이 다 된 노인이 된 존 러스킨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자서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것, 뒤뜰에 물에 비치는 빛을 관찰하는 것. 이것이 내가 주로 하는 놀이였다. 뒤뜰의 과일나무는 바라볼 수만 있었다. 따먹어서는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었다. 나에게 허락된 것은 바닥의 나뭇결 무늬를 관찰하거나 카펫의 색채와 패턴을 세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매일 나에게 성경의 긴 장들을 외우게 했고 어려운 이름들까지 한 음절도 빠뜨리지 않고 소리내어 읽게 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반복해야 했다. 내가 울거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즉시 매를 맞았다. 계단에서 넘어져도 부주의했기 때문에 매를 맞았다. 나에게는 함께 노는 친구가 없었다. 사촌들을 가끔 만났을 뿐이었다.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빈민이 넘치고 어린아이들이 공장에서 죽어나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던 시대. 자본가의 이익만이 최우선이던 시대. 약자에 대해 무감각했던 19세기 영국에서 존 러스킨은 노동자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생명보다 소중한 부는 없다고 말했고 한 사회의 가치는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평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혁신적인 사상은 나중에 영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었고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사회개혁운동과 인도의 독립운동, 그리고 미술과 건축, 환경운동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존 러스킨은 낮은 임금과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던 당시의 노동자들을 동정하고 그들의 편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도 기꺼이 사회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아갔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존 러스킨은 1819년 와인 수입상으로 크게 성공한 아버지와 극단적 기독교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마가릿은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신에게 바쳤는데 아들을 성직자로 키우기로 결심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기준으로 아이가 유혹을 느낄 만한 모든 것을 차단했습니다. 이른이 다 된 노인이 되어 자서전을 쓸 때 러스킨은 평생 잊지 못한 장면 하나를 회고합니다. 변변한 장난감이 없는 조카를 안쓰럽게 여긴 고모가 그에게 주려고 화려한 인형을 사온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인형극에 쓰이는 것만큼 크고 진홍색과 황금색으로 차려입은 인형들이었다. 고모가 직접 그 두 인형의 묘기를 보여주셨다. 그때 그 인형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이셨다. 하지만 나중에 조용히 내게 오셨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그것들을 보지 못했다. 인형을 선물 받고 기뻐하는 아이에게서 조용히 그 인형을 빼앗아가는 것. 이처럼 상대방의 욕구를 조용히 무시하고 통제하는 것. 이것이 어머니인 마거릿 러스킨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보다 사회적으로 우월한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았고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들에게만 친밀하게 대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루기 쉬운 상대를 내려다보고 통제하는 나르시스트의 면모가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존 제임스 러스킨이 아들을 대하는 방식은 아들의 모든 여행, 모든 출판, 모든 사회적 관계에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에는 며느리 에피에게 생활비를 직접 줬는데 며느리에게 돈을 주면서 그 돈의 사용처를 일일이 묻고 확인했습니다. 러스킨은 대등한 관계라는 것을 부모에게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러스킨에게 관계란 자신과 부모와의 관계, 즉 한쪽이 통제하고 한쪽이 복종하는 형태였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통제는 그녀가 90세에 사망할 때까지 평생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의 나이는 52세였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어머니의 교육으로 인해 자신은 사랑할 것도 없었고 견뎌야 할 것도 없었고 두려워할 것도 없었고 어떤 고난도 겪지 않았고 어떤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았으며 불필요한 쾌락도 주어지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마련해준 온실 속에서 자란 아이. 존 러스킨은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종과 통제 외에는 관계 맺는 방법에 서툴렀던 그는 매일 한 공간에서 가까이 마주하고 감정과 생각을 나눠야 하는 아내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과보호적이고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며 형성된 성적 억압과 고전 미술에서 표현된 여성상에 깊이 몰입한 나머지 실제 성인 여성의 신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문제점은 철저히 감추고 에피를 통제하기 위해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몰아갔으며 에피의 기분 변화를 따로 기록해두고 그녀의 정신적 결함의 증거로 쓰려고까지 하는 비열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에피는 결국 러스킨을 떠나 러스킨이 후원하고 보호했던 라파엘 전파의 화가 존 에버렛 밀레이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러스킨의 삶의 패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858년 39세의 러스킨은 로즈라는 소녀를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 로즈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러스킨은 8년을 기다렸고 로즈가 18이 되자 청혼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47세였습니다. 여전히 성인 여성이 주는 육체적 심리적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순수한 소녀의 상태에 집착한 것입니다. 왜 소녀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통제 가능한 존재에게서만 안전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둘의 관계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로즈의 부모가 에피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에피가 존 러스킨은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억압적인 남자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무효 소송이 에피의 승리로 끝나면서 그의 명성과 체면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즈와의 관계마저 파탄이 난 후 그의 개인적인 삶은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그가 쓴 수많은 책들과 그의 사상과 그가 받은 영광도 외로움과 수치심에서 그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복종과 통제가 아니라 대등하면서도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관계 맺기를 끝내 배우지 못했습니다. 러스킨은 직접 마주칠 일이 없는 가난한 노동자들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주 멀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직접 말을 걸거나 가까이 와서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러스킨이 정해놓은 방식대로만 사랑해주면 되는 추상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담 없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존 러스킨이 남긴 수많은 업적들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 나르시시즘과 강박과 통제로 가득 찬 그 집안에서 스스로 뛰쳐나와 자신의 행복을 찾은 에피 그레이야말로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년의 존 러스킨은 거듭되는 정신 발작으로 사망하기 전 10여 년간 거의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그의 증상이 유전적 요인과 평생의 정서적 상처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1900년 1월 20일 러스킨은 80세에 독감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